부동산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이번 주에도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착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부터 속 탄다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 얘기, 그리고 찬바람 부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불법 전매에 관련된 그런 뉴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사 심층 분석에서는 포잉플렉스님의 신탁사 강남 재건축 눈독이라는 제목의 기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이유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제가 한번 주택 시장 정말 위험한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뉴스가 너무너무 요즘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하나 긍정적인 뉴스를 찾느라고 아주 한번혜님이 애를 먹으셨거든요. 오늘 긍정적인 뉴스 하나와 나머지는 좀 그저 그런 뉴스들,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다이어트에 돌입한 포인플렉스입니다. 제가 일전에 가을에 다이어트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그 일주일 반짝하고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방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달 반 동안 거의 부부부부 쪄갖고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반짝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이제 말을 계속 하려면은 사탕 같은 거, 당분이 필요한데 다이어트 때문에 당분 보충을 못하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깜빡깜빡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긴장해야겠어요. 아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엄청 거대한 분인 줄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있는 집 사람들이 더 하다고, 그러니까요. 마르신 분들이 더 저렇게 다이어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빼빼 마르셨거든요. 빼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나 반쪽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체중입니다. 과체중.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시중은행 대변인 한번혜입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해서 한번 기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님이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추선님과 티격태격하는 모습 오늘 못 볼 것 같아요. 아이유님 안 나오니까 저는 너무 좋네요. 이렇게 오붓하고 앞으로도 좀 자주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안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또 다음 주 되면 또 구박을 즐기시는 아이유님이시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도 카톡으로 계속 구박받고 계시는 아유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기사입니다. 빚내서 주택 구입, 상황 더 악화, 폭락은 피해야? 라는 제목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대거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주택 구입 여력이 크게 약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11.3 대책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증가, 미국발 경제 불안 등 시장 악재가 겹치면서 폭락도 우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기성 과열지구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지만 폭락은 피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23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요. 전국 아파트 주택 구매력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5.4포인트가 떨어졌다라고 하고 4월 이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치로 보이는 것보다 실질적인 서민들의 주택 구입 여력은 더욱 지금 약화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 2분기 대비 소득은 실제로 1.3%가 오르는데 그친 반면에 전국 아파트 값은 10.3%가 상승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11.4%가 올랐다라고 하니까 실질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지금 그 상승 추세인 금리도 부담이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한 2% 중반대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다 지금 3%대를 돌파를 했어요. 문제는 또 뭐냐면은 이게 또 너무 짧은 시간에 금리가 급등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은 제자리지만 주택 가격과 대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서민들의 주택 구입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경착륙이 될까봐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유도로 가격 폭락은 막아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사 맥락은 투기성 수요는 옥죄더라도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은 가능하도록 해서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네요.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이게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해서 이제 대책이 11.3 대책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불과 지금 한 달 만에 이러다 경착륙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실수요자의 어떤 주택을 매매하는 부분들은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라는 논조의 기사가 나오니까 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너무 이게 지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기사 논조가 바뀐 거지 정부의 논조가 바뀐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정부는 왜 8월달 그 가계부채 대책 처음 나올 때부터 항상 이야기가 공급이 많을 거고 가계부채도 너무 많고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조심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부는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논조는 계속 이제 사실 저희도 뭐 방송에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이런 논조고 전체적으로 공급도 많을 거고 하니 지금은 함부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조심할 때야라는 논조를 계속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있는데 기존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좀 더 낮은 금리로 몇 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정부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시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어찌 보면 좀 더 높은 금리로 잔금도 치러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다른 기사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 길 바쁜데 서울시 제동에 속타는 강남 재건축 단지라는 제목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이번에는 서울시 리스크를 맞았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연이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이 늦어지면서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가격 조정 국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볼멘 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3일 날 서울시에서는 그 서울의 잠실 진주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결정을 보류했어요. 잠실 진주 아파트는 198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고요. 약 1,500가구의 규모입니다. 근데 그 보류된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원래 조합은 공원과 도로에 약 5,835제곱미터를 기부 체납한다는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럼 평으로 하면 약 한 1,600평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기부 체납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공원 면적이 적다면서 반려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1,000가구 이상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가구당 3제곱미터, 약 1평 정도의 공원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규모 쓰면은 약 8,850제곱 면적의 그 공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한 3,000제곱 정도를 갖다가 공원을 덜 만들어서 그 심의안을 낸 거라서 뭐 그다지 할 말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뿐이 아니라 뭐 지난주에도 방송을 했지만 반포주공 1, 2, 4주구 재건축 계획안도 서울시의 그 보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죠. 여기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내용은 뭔가요? 자기네는 이제 10년 전에 추진위가 생겼으니까 그때 기준인 잠실 아파트 지구 개발 기본 계획에 근거해서 이 설계를 하느냐고 대략 그 1,600평 정도의 공원이 계획안에 들어간 거인데 서울시는 지금 반려하면서 도시공원법 기준으로 너네 공원이 부족해라고 그러고서는 반려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그러니까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어떡하냐라고 지금 반발하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너무 좀 안일하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기준으로 설계안을 들고 갔다가 대짤 맞은 게 아닌가 그렇게 어찌됐건 조합 측의 입장도 뭐 분명하게 있긴 있는 거네요. 네네. 그래도 서울시가 이걸 쥐고 있으니까요. 키를 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3,000평 공원을 늘려야 3,000평방미터 되겠죠. 늘려야겠네요. 통과를 하려면. 예. 옆에 올림픽 공원이 너무 크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공원이 적어도 돼. 뭐 이런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잠실동, 잠실우성 4차, 그리고 일원동 개포 한신 아파트 등도 서울시의 심의 단계에서 부결됐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 강남권 재건축 5개 단지가 서울시에 재건축 심의안을 제출했는데요. 통과된 것은 도곡동, 도곡, 개포, 한신 아파트뿐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시키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재건축 조합과 주민들도 서울시가 심하게 규제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단지별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곡 개포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올 3월 달에 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결정을 한번 받았고요. 이후 약 8개월 정도가 지나서 다시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약 8개월이 늦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는 내년 말까지 관리 처분을 신청해야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왜 서울시에서 제동을 거냐 이런 게 이제 기존의 재건축 단지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저는 살펴보면 적어도 사업 시행 인가 근처에 있는 단지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요. 내년까지 어찌됐건 서류만 관리처분 인가 신청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런데 조합 설립 무슨 용적률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서울시한테 내년 말까지 우리는 관리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때문에 늦어진다라는 논리는 저는 그닥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도 받아야 되고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내년까지 관리처분 신청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모든 책임을 그 서울시에다 돌리고 있다라는 거는 그닥 바람직스럽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찬바람 부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입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벌써 시장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내림세로 돌아섰고 거래도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책으로 인한 분양시장의 성패는 이번 주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서는 35개 사업장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25일 전국에서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곳은 35곳, 26,258가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을 성수기였던 지난달의 물량을 넘어선 규모로 올 들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11월 3일 대책을 통해서요. 분양권 전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1순위, 재당첨 제한 등 규제를 강화한 거를 모두 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 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H유지에서는 그 보증서 발급 업무를 중단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분양 업무를 재개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이런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나서 그 대책에 적용을 받는 그런 어떤 분양 보증 업무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11월 15일부터 분양 보증 업무를 재개했으니까 이제 모델하우스 오픈을 하면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올 일반 분양 물량들이 그 기존 대책에 적용을 받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공급되는 단지들이 향후 시장 분위기를 예측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기사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거기다가 금리 인상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 분양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고요. 하라폭 같은 경우도 전주에는 0.08%였는데 이번 주에는 0.2가 되는 바람에 한 2배 이상 하락폭이 확대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일반 분양이 아직은 시장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대책에 적용을 받은 일반 분양은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을 지켜봐야 되며 신규 일반 분양 같은 경우도 투기 가수요가 빠져나가면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지 않겠나 뭐 이런 의견이 지금 우세하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청약 경쟁률 굉장히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분양받으려 7번의 위장 결혼, 강남 599채 중 193채 불법 전매라는 제목입니다.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어려운 이유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위장 전입은 물론 위장 결혼을 동원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불법 행위까지 등장하고 부실한 처벌 규정을 틈타 불법 전매가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당첨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2명에 대해 주택법 위반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합니다. 떴다방 업자 그리고 불법 청약 당첨자, 전매 제한 기간 위반자 등 23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청약통장 작업자로 불린 장 씨 등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접근해서 통장을 사는 대가로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건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장을 가지신 분을 일반 분양이 있는 지역에다가 위장 전입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당첨을 시켜서 그 통장을 팔아먹는 뭐 그런 행위를 반복을 했고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제 실제로 자녀 넷과 살고 있는 이혼녀 A씨의 경우에는 청약 통장 명의자 5명과 결혼을 했고 이혼을 7번이나 반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노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A씨는 위장 결혼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벌자 이혼 후 자녀 셋을 기르는 자신의 언니도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뭐 되게 놀랍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기사에서 한 적이 있는데 뭐 입양을 시켰다가 예를 들면 자녀 셋이 있으면 다자녀 특별 공급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했다가 파양을 하는 그런 정말 부도덕한 부도덕이라고도 할 수가 뭐 거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뭐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 씨 등은 불법 전매를 통해서 약 3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챙겼네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2, 3년 동안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근데 아무리 돈을 벌 수 있어도 이렇게 뭐 결혼과 뭐 아이 입양 이런 거는 천륜지 대사잖아요. 일륜지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대 분리 정도는 괜찮은 걸까요? 그러면 그건 이제 각자 판단하시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11.3 대책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불법으로 청약을 받는 사례는 이제 없어지겠네요. 뭐 근데 그거는 뭐 꼭 긍정적인 기사는 아닌 게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건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반증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왜 뭐 30번씩 다시 이혼과 결혼을 반복했던 매번 그 신혼 한 부부가 계속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맞아요. 언뜻 봤던 기사. 이게 중국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네요. 거기다가 또 이런 불법 전매의 그런 피해자분들에 대한 얘기도 카페에 얼마 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강남 세곡지구 소유권을 박탈당하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실제 원 계약자가 불법으로 청약한 사람 거를 네. 매수한 분이 결국은 피해를 본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전매를 하면서 청약을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위장 결혼인지 위장 입양인지를 갖다가 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거는 맞아요. 뭐 매수인뿐 아니라 중개업자도 그 사람이 불법적인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그걸 뭐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세곡지구가 입주한 지가 꽤 됐는데 SH공사가 이제사 그걸 발견해가지고 뭐 소유권을 뺏어간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말이 되는 안 것 돼. 같아요. 처음 그 그렇죠. 청약 네. 단계에서 밝혀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SH공사의 몫이지 그거를 갖다가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거는 굉장히 부당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뭐 3억인가 주고 사셨던 것 같은데 그냥 3억 고스란히 날린 날리는 거죠. 거고 집도 날리는 뭐 거고. 물론 이제 앞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가난하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뭐 막상 못 그 받는 돈이 될 소송 가능성이 판결이 크죠. 돼도 돈이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불법 전매 기간 내에 제발 이런 것 좀 다 선별해서 적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집주인이 국세 체납해갖고서는 전세 보증금 날리는 그 기사와 더불어 올해 가장 개인적으로 쇼킹한 기사 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피할 수 없이 덤태기를 쓰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더라고요. 수사님 이게 대책이 없죠?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 없을 이제 것 뭐 같아요. 국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를 그 임대인한테 띄워달라고 하면은 알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물건이 귀한 상황에서 집주인들한테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떼달라는 세입자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랑 나는 계약 안 안 해. 해.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리고 결국에는 또 입주한 뒤에 체납한 국세도 어쨌든 순위로 선순위겠죠. 간다면서요. 근데 뭐 그 앞으로 생길 부채까지 뭐 알수 누가 없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그럼 뭐 정작 임대인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맞아요. 생길 그렇죠. 부채는. 이제는 좀 부유한 집주인의 새들어 사는 걸로. 다음은 기사 심층 분석입니다. 포인플러스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신탁사 강남 재건축도 눈독이라는 건설경제의 11월 23일자 뉴스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의 단독 시행자로 지정되는 부동산 신탁사가 속속 등장하며 재건축 시장에서 부동산 신탁사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기사 소개해 주시죠. 네, 11월 19일 방배 3호 아파트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 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곳은 2000년대 초반 추진위가 설립되었었지만 10여 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00여 주민들이 모여서 성황리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네요. 전체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850여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10만포 2차 아파트에서도 신탁 방식 사업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해요. 여기 역시 2000년대 초반 추진위가 설립된 이래 계속 사업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비대위, 소송, 시공사 선정 취소, 오죽하면 그 과정을 지켜본 소유주들 사이에선 이건 시아파와 순위파의 대결보다 더 지독하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었어요. 지난 9월, 10월에도 주민총회를 연다더니 이게 계속 연기되더니 지금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안 그래도 게시판 지나가다가 보니 이제 설명회를 개최한다라고 이제 써붙여 놓고 또 주민들도 정말 이게 조합 설립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는데 조합 설립 안 해도 되니까 이 방법이 해법 아닌가? 이런 반응들이더라고요. 추진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추진될 수 그렇죠. 있다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도 있겠죠. 신반포 궁전 아파트 역시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 설명을 가졌다고 하고요. 여기는 60여 명이 KB 부동산 신탁에 가서 재건축 사업 설명회를 들었다네요. 여기는 전체 108가구니까 그중에 60여 명이면은 꽤 지지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중에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의도고요. 19일 여의도 시범아파트 소유주 총회에서는 참석 주민 651명 중 627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한국자산신탁이 재건축 사업의 예비신탁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달 MOU 체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에 인근 여의도 공작아파트도 신탁사들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렇게 새로 생기는 그 제도에는 첫 타자로 들어가는 게 별로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핸드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첫 번째로 물건을 사게 되면 이제 버그가 있다거나 결함이 있어서 꼭 이게 수정된 본을 사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초에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은 얼리 어답터? 뭐 이런 느낌은 있어서 굉장히 진취적인 느낌은 있지만, 예, 그렇죠. 실익은 좀 적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베타 테스터가 되는 거니까 그닥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그 기사에 언급된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 소유주들은 마음이 그렇게까지 여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겠죠? 기사에 나온 단지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는 뭐 키워드가 예비 신탁사 선정, MOU 체결, 그리고 651명 중 627명의 압도적인 찬성률 뭐 그런 건데요. 사실 여기 원래 신탁사들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막상 제안서를 내게 된 시점에 시범 아파트 쪽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해서 대부분의 신탁사들이 다 도망가고 딱 한 곳만 제안서를 낸 것 같더라고요. MOU라는 거는 구속력이 전혀 없는 협약이다 보니까 저희 남편 표현을 빌자면은 그래 우리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보자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류의 협약이라서 이게 구속력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651명 중 627명이면은 96%의 찬성률인데 이것도 사실 시범 아파트 전체 가구 수가 1790세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밀히 말하면 1790세대 중 627세대니까 동의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포플님이 651명 중 627명 찬성해서 아니 무슨 신탁 방식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오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 네네. 때문에 이게 찬성률이 높은 것뿐이지 실제 전체 세대는 1790세대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네요. 네네. 일단 뭐 그 627명 동의하신 분들 중에 한 200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나머지 65%가 아직은 찬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자신이 예비 신탁사의 예비 꼬리를 떼어버리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은 소유주 75%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추가로 40%, 즉 대략 716세대의 동의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현재 그 사업 일정 나온 걸 보면은 이 많은 소유주를 설득할 절대 시간이 제 생각엔 부족할 것 같아요. 게다가 오래된 거주자, 특히 대형 평수 소유주 중에는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그 지역 유지시니까 조합에 관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의견들도 있기 때문이라 이분들이 그냥 동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보다 뭐 적극적인 뭐 비대위를 만든다든지 반대 세력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은 시간이 결국 돈인데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건축비가 650억 절감 가능하다고 신탁사에서는 내세웠거든요. 근데 막상 이 650억을 상쇄할 정도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왜 9월 말에 신탁 방식 재건축 설명회를 했다고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때도 그 구현대 같은 경우에 추진 준비위원회만 3곳이 있거든요. 이 3곳 중에 한 곳이 추진한 거다 보니 다른 추진 준비위원회 를 따르는 주민들과 고성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은 대단지인 시범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오는 12월에 제안서를 받고 1월에 예비 신탁사를 선정하겠다는 여의도 공작 아파트가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여기는 상업지군이 종상향이 필요 없고 그리고 373가구로 좀 더 단촐하니까요.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90년대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던 걸 일단 이용해서 그걸 기준으로 먼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그래서 그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고 나중에 이걸 변경해 보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여의도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서울시에서 기존 정비계획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순순히 줄 것 같지 않고요. 또 한강변이라 경관심의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구반포 주강처럼 경관심의만 2년 걸리는 수도 있죠.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무리 뭐 기존의 정비구역 받은 걸로 해서 나중에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강변 같은 경우는 경관심의도 있을 거고요.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전부 다 지금 뭐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을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해서 신탁사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그 보고서를 올리는 게 과연 맞나 이게 지금 의문이 자꾸 생기거든요. 한 2년은 넘게 걸릴 것 같거든요, 무조건. 3년 넘을 수도 있죠. 네. 아이유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안 그래도 구반포에 사시는 아이유님 지인분한테 네, 얼마 전에 그걸 매수하시면서 그렇죠? 예, 내년이면 이주한다고 신나서 내년에 이사갈 전셋집 미리 보고 다니셨다고 밥도 한 턱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밥까지 얻어서 그걸 드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아이유님은 안 될 것 같은데 침묵하고 그냥 밥만 맛있게 얻어먹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기겁한 변명입니다. 어쨌든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신반포 2차 같은 경우에도 왜 기존 추진위파와 비대위파가 있었는데 여기에 신탁파까지 가세하게 되면 물론 기존의 파벌 다툼에 진절머리가 난 일반 소유주들은 아까 한번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방법이면 될까 그러고 환영하겠지만 기존의 두 세력이 가만히 있을까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배 3호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했었지만 2008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결국 추진위원회가 해체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방배 3호가 입지 대비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여기는 서초구다 보니까 일단 아이 학군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학교들이 좋게 되니까요. 잠시 관심을 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아볼 때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렵다라고 누가 그러셔서 그냥 접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유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겸사겸사 마플님께 여쭤보니까 방배 3호 아파트가 동과 동 사이 도로가 시 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그 시유지를 다 매입하던지 아니면은 동별로 다 따로 지어야 돼서 현실적으로는 동별 리모델링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답니다. 부동산 신탁사가 시행을 하게 되면은 좀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신탁사가 저 시의 시유지를 잘 해결해낼 수 있을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사실 검증이 안 돼서 이걸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이 10만포 궁전 아파트, 기사에 소개된 궁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중대형 평수 세 가지로 구성된 아파트인데, 이 평형대별 주민 간 이해관계가 달라서 100여 가구밖에 안 되는데도 추진위원회와 충돌을 겪다가 올 봄에 추진위원장이 물러났어요. 게다가 이 부지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전체 면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가와 협의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궁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신 설해 아파트와 같이 추진되면은 땅 모양도 이쁘게 재건축될 것 같은데 아마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한신설해가 88년 입주니까 아직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대체적으로 부동산 신탁사에 손을 내미는 단지들의 공통점이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오래도록 추진이 지지부진했거나 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서야 MOU를 추진하는 단계라면은 초과이익 환수제 일몰가 부활하기 전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하고 각 단지가 현실적으로 신탁사와의 업무 추진에 임하는 게 현명할 것 같고요. 지난달 초에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했다는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서울경제 10월 10일자 기사에 언급됐었는데 이 관계자가 애초 신탁사들이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해결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신탁사들이 초반부터 대규모 사업장에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조건을 걸고 수주에 나서는 것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다네요.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떡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규모 사업장에다가 미끼를 던지는 것은 되지 않을 걸로 미끼를 던지면서 이렇게 신문 지상이나 MOU 체결 등으로 자기들의 인지도를 높여서 실제로 목적은 소규모 사업장에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왜 그걸 떡밥이라고까지 그런 심한 표현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인제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곳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신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절차나 과정, 절대 시간 등이 있잖아요. 네. 하다못해 총회 하나를 하려고 해도 뭐 1000가구 이상이 모이려면 뭐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걸 모를 리도 없는 신탁사에서 내년 말까지 무조건 관리 처분을 신청한다라는 거는 사실 뭐 그냥 사기적인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주민들이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는 굉장히 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올해 말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내년 말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정도 개념은 좀 모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압구정이나 반포, 여의도 같은 경우 모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서울시에서 묶는다고 했잖아요. 서초까지 해가지고. 네. 그렇게 보면은 일단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는다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 보세요. 올해 예산을 신청한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네. 그럼 올해 예산이 신청이 되면 내년에 예산이 나오면 한 1년 반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면은 올해 9월, 10월 달에 기사가 나오니까 그 기점으로 2년 동안은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제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신탁사들이 투자도 아니고 전문가들인데 이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렇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결국 마케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일까요? 근데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진이 어려운 거를 신탁사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강남 상구에서 제출되었던 재건축안 20개 중에 서울시에서 승인한 단지가 불과 4개였거든요. 그것도 10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시범이나 압구정 현대급의 큰 사업이 도계위 심의를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 없고요. 1년 이내에는 더더욱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재건축 추진할 때는 정비계획 같은 거 만드는 게 다 돈이거든요. 아파트 설계안 같은 것도 다 이 설계사에 돈을 주고 만들어서 정부에 제출하는 건데, 지방정부에요. 정말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조합원들이 각각 뭐 몇천만 원이건 돈을 각출해서 착수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보통 하다 보니까 추진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이렇게 수천만 원씩 낼 사람도 없고,
낼 돈도 없고 어떤 분들은 돈 낼 거면 난 그냥 지금 집에서 살 거야. 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가다 보니 결국 아쉬운 대로 추진위가 시공사에 이제 좀 도와달라 아쉬운 소리를 해서 착수금을 지원받고 그렇게들 초기에 많이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시공사 입장에서야 물론 공짜로 돈을 내줄 이유가 전혀 없으니 알았어 도와줄게 대신에 나중에 우리 선정해주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다짐받는 거고 실제로 이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조합 임원들에게 연대 보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조합이 좀 더 나은 조건에 다른 건설사랑 손을 잡고 싶어도 갈아타기가 어려운 이유인 거죠. 실제로 이제 반포에서도 뭐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뭐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임원들한테 연대 보증을 세워놓으니까 시공사를 바꾸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사를 바꾼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기존 시공사 나가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조합 임원들한테 뭐 가처분을 걸거나 소송을 준비하기 때문에 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구태여 가시밭길을 갈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도 저 만약에 단지가 좀 투자 매력이 있는 단지라면은 새 시공사가 기존에 들어갔던 그걸 매몰 비용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렇죠. 예. 그거를 다 줄 테이니, 대납해주고 예. 그리고 우리가 할게라고 할 수도 있는 거 대부분 아닌가요? 이제 그런 조건들은 기본으로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가는 입장에서 내가 그동안에 들어간 돈만 받고 나간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들어간 돈을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자 비용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내가 거기서 벌 희망 기대 수익까지도 다 뭉뚱그려서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소송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자기 집 담보 잡힌 임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소송을 뭐 고등법원 대법원 가는 동안 몇 년 동안 얼마나 깝깝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건설업체랑 가는 게 제일 편안하기 때문에 시공사 변경이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런 맹점이 신탁사가 만약에 시행사로 자리됐게 되면 그런 착수금을 결국 신탁사가 내주는 구조인 거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되게 된다면 이런 그 검증되지 않은 그리고 능력도 잘 모르겠는 조합보다는 시스템이 있는 신탁 방식을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신탁 방식을. 하지만 신탁사가 지금처럼 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런 환상을 심어준다면은 1, 2년 후에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불보듯 뻔한데요. 신탁 방식 재건축의 장점은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신탁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가 사업장보다는 아파트 사업장 상대하기가 훨씬 쉽다고도 들었고요. 어찌 보면은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신탁사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 거위가 손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일찌감치 거위배를 스스로 가르는 운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 순서네요. 금리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간단한 뉴스 일단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뭐 예금금리, 그리고 대출금리, 그리고 대출에 대한 가상금리 뭐 세 가지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23일자 뉴시스에서는 신한국민은행 예금금리 더 낮춘다. 대출금리는 인상행진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고요. 서울경제 23일자에서는 은행, 금융시장 혼란을 틈타 대출금리 올리고 수신금리 낮춰서 소비자만 봉이라는 제목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일부 통장의 예금 금리를 낮춘다고 합니다. 은행이 갖가지 구실을 붙이기 좋은 상황을 이용해서 예대 마진을 올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금 내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잘 나가던 적금들을 판매 중단하는 방법, 그리고 갖가지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 등으로 마진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데 올린다는 말만 있고 아직 실제로 올리지도 않은 건데 아니 오히려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낮추고 도대체 이거 뭐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금금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더 낮출 게 있었던가요? 수시 입출금 통장이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아서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0.7%포인트,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0.65%포인트나 올렸다고 하고요.
가상금리 역시 0.1%포인트 정도 다 올렸다고 하네요. 3개월 정도 만에 이렇게 올린 거라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금리 변동으로 영향 받으시는 분들, 지난번에 막 급하게 저희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하반기에 분양받으신 분들이 아직까지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은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소에서 3%대의 집단담보대출이 실행될 겁니다. 라고 일단 전해 들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실행하실 때 그 금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안내받았던 금리보다 더 높게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게다가 하반기 기존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도 아직 잔금 안 치르신 분들은 잔금과 동시에 대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심사 때 얘기했던 금리와 다른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네이버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네. 농협에서 대출 심사를 받았는데 실제 실행하는 날짜에 갑자기 0.5%가 올랐어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실행되는 당일날 판매되는 상품에 이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은행 그 담당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의하셔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자금 상황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가격에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은 안 그래도 비싼 가격에 사셨는데 잔금 치르려고 그러니까 금리까지 그러게요. 더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있다 그러면 이거 완전 이중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각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사인데요. 이번 주 1361호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따져봅시다. 2018년 주택시장 위기설 진위는 화를 부를 도화선보다 위험막을 방화벽이 많아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모처럼 긍정적인 뉴스가 바로 이 기사인 것 같아요. 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걱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대출이, 모든 기사에서 사실 지금 다 대출이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논조의 기사니까 내용이 무척 궁금합니다. 마저 해주시죠. 주택담보대출 많지만 LTV, DTI 적용, 또는 임대주택 매입용 대출이 많고 인구 대비 주택수 적다라는 등의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먼저 LTV와 DTI 완충 역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 금융권 재무 건전성 등이 양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집을 살 때 빚을 내는 비율, LTV, DTI 등이죠. 현재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4년도에 LTV와 DTI를 각각 70% 그리고 60%로 완화했는데요. 일찌감치 부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위기 무렵에도 실제 LTV가 전국적으로 47% 선이었다고 하고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52% 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LTV를 50%라고 가정하면 집값이 15% 정도 떨어져도 LTV 초과 대출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TV 전체로 보면은 52% 정도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15% 떨어져도 아무 문제 없다. 지금 그렇죠. 이 내용인 거죠? 네네. 네네, 맞아. 집값 나머지 15% 떨어져서 15%를 더 빌려야 되는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은 참 와닿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라면 사듯이 우리가 라면 가격 15% 올라서 당장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택은 사실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그 얘기 자체는 특별하게 틀린 건 없으니까 네네. 마저 다 들어보죠. 다음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은행 LTV 52%로 소폭 상승한 점을 들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은행 얘기이기는 하지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면 16년 6월 말 일반은행이 LTV 52%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축은행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 52%도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일단 아니고 저축은행의 LTV 규제의 구멍에 대해서도 지적은 많지만 그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축은행은 주택 가격 대비 95%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15%까지 빌려주면 위험한 얘기 같은데
왜 위험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행의 6월 말 현재 통계를 보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이 16조 1천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은 1조 2,6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포션이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네. 그리고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 자체도 실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586조 원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저축은행의 포션이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16조가 작은 금액인 것처럼 지금 느껴지는 게 상대적인 거겠죠? 강남의 10매덕짜리 아파트 분양가보다가 그렇죠. 다른 데 보면 이거 싸네 막 그렇게 그리고 이제 되는 지금 것처럼. 전체 대출 규모가 우리가 듣는 게 뭐 1,300조? 네, 뭐. 이런 금액만 보다가 16조라 그러니까 크지 않아 보이는 것이죠. 이제 상대적으로. 일단 뭐 두 번째 포인트는 주택담보대출 위험하지 않다. 뭐 요거를 이제 더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이었고요.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연말 45%가 목표다라는 걸 들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지난 3월 말 현재 37%라고 합니다. 고정금리 대출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정부가 이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원래 지난해 말 목표가 35%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초과 달성하자 올해 말 내년 말 목표를 45%, 50%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은행 부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의 자본 적정성이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라며 은행 부실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대출자의 비율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고정대출은 이자가 늘지 않으니 상관이 없다라는 지금 그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거기에 게다가 은행도 양호한 모습이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고정금리 때문에 혹시 은행이 출렁거릴 수도 있으니까 은행 상황도 한번 보니 은행도 아직 괜찮아. 은행은 올해 장사 잘 됐죠. 그렇죠. 은행과 정부가 세금이 가장 장사가 잘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이 규모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이제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11월 발행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이 올 들어 68조 6천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사실 최근 4년 기간 동안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 관련 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런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할 사항은 대출 증가분이 감당할 정도인가가 아니라 LTV와 DTI가 유지된다면 상환 불능 위험성은 커지지 않는 증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있을 때 대출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대출의 그 증가 폭을 주의해서 볼 게 아니라 LTI, DTV만 잘 관리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야 주택담보대출 LTV가 어느 수준이 된다면은 사실 시세 대비 한 52%가 결국 대출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차주가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기면 되는 거죠. 은행은 자기네 선순위 채권은 뽑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이게 그 통제 가능한 리스크인 거고요. 반면에 이 각각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은행처럼 이렇게 느긋하게만 마냥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뭐 1금융권의 관점에서만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은 좀 있네요. 그래서 앞에 아예 선제적으로 2금융권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라는 얘기를 먼저 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네. 거기다 이제 네 번째로 들고 있는 거는 월세 전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밀섭 우리금융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처럼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전세 형태로 공급될 경우에 임차인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그리고 약간의 자기자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비해서 임대주택이 순수한 월세 형태로 공급이 된다면
임대인의 주택 매입은 전세보증금 대신에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차 가구의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도에는 46%였고요. 2014년도에는 55%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은의 금융안전보고서 6월달 기록에 따르면 가계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차입이 가계부채의 구조적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밀섭 실장은 추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외견상 레버리지 확대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전세시대의 사금융이 월세시대의 제도권 금융으로 변환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전세가격 하락 또는 임대인의 디폴트 관련 위험이 사금융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반면에 월세시대 주택담보대출 위험은 이미 LTV, DTI 규제 등을 통해서 제도권에서 관리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들어 시행되고 있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가계대출의 또 다른 안전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길었죠? 네. 마지막 이제 맺고 있는 말에는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다. 오랫동안 대비해 막거나 완화하거나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은 우리가 단연간 대비한 위험이다. 라고 맺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좋은 논리를 보긴 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사실 이런, 우리가 가계부채가 1000조 원 때부터 지금 위험하다라는 말을 계속 들었는데, 도대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게 1100조, 1200조, 1300조를 가는데도 도대체 이게 부동산은 계속 상승하니까, 아니, 그럼 1000조 때부터 위험하다라고 말한 그 논리는 뭐지? 하면서 그 부채의 규모에 대한 사실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런 논리를 통해서 조금 해소한 부분은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분의 이 분인지 어떤 잡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논리 중에 지금 위험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일반 분양권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들어간 상태에서 입주 때까지 가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집단 대출은 60%지만 입주되는 시점에 전세입자나 월세입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90% 대출 물건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DTI나 LTV의 52%의 적용이 과연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전세 갭 투자자들 있잖아요. 전세를 끼고 산 거. 네네. 이것도 보면 전세가율이 70% 80% 전세가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미 LTV나 DTI를 갖다가 다 넘어선 대출 물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투자들이 많아졌음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계적인 부분은 무시되고 있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일반 분양자들 같은 경우 10% 물건 가격을 내고 그 물건을 끌고 가다가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하락하는 시장이 오면 지금 이분의 논리는 15% 하락해도 DTI나 LTV가 40% 50% 선에 걸려 있으니 우리는 문제 없어라는 논리지만, 예를 들면 10%만 하락을 해도 일반 분양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들어간 돈을 다 날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90%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막연한 부담감에 시달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멘붕은 어쩔까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 나왔던 많은 일반 분양 물건들이 투매로 쏟아질 가능성은 과연 없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사실 감안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그 가계 대출이나, 그러니까 진짜 금융적인 측면에서만 이 사태를 파악한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1금융권에 계신 분의 글인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버드님이 시중은행의 대변자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제목 자체가 화불을 도화선보다 위험막을 방화벽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목 자체에서도 어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방화벽이 많다는 게 불이 안 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 났을 때 불이 번지는 거를 막을 방화벽이 많은 거지. 그러네요. 예, 불 자체가 나도 우리는 괜찮아라는 식의 그 1금권의 입장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불이 나도 너희들 집값이 떨어져도 우리는 괜찮아, 이런 논리인 건가요? 그러네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저희가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물량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라는 이제 적신호를 드렸고요. 정책에 관련해서도 11.3 대책, 정말 파급력이 크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신호를 드렸고요. 통화 정책에 관해서 이제 신호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게 경제 관련된 뉴스들은 들어서 아시다시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게 똑같이 듣고도 해석이 맞아요. 정반대로 나오니까요. 네. 이거는 금리 문제도 있고 통화 정책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대출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이제까지 적신호 드렸던 내용 말고 조금 다른 우리가 다뤄보지 않은 예. 부분들을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저는 나와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기사들을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계속 시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뭐 6월 이후에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시장이 위험하다. 전체적으로 일반 분양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지를 유지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 저희 방송이 있는 만큼 될 수 있으면 이런 또 긍정적인 기사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살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기사 어떠셨습니까? 신탁 재건축 관련된 뉴스 자세하게 한번 다뤄봤고요. 그리고 주택시장의 위기, 주택담보대출 정말 위험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우울하고 또 실제 사회적으로도 문제들이 많아서 다들 좀 우울하실 것 같아요.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뉴스들도 많이 다각도로 분석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부동산 사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사부.